무조건적으로 우리나라가 집값이 비싸서 이게 나라에 굉장히 부담이고 뭐 미래 세대에 굉장히 부담이라고 하기에는 우리나라는 임차료가 낮은 거예요. 이런 구조적인 어떤 특성이 있다.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거품이 있어서 이것이 뭐 맞으면은 뭐 반토막이 날 거다 이런 식으로 하기에는 이미 그냥 실거주 가치 자체가 여기까지는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집값이 지금까지 굉장히 오랜 기간 올랐기 때문에 부동산 불패 신화 이런 거에 의해서 거품이 좀 있다라고 해도 요 정도 뭐 한 10% 15% 정도 거품이라고 해도 꺼지지 않는 거품일 수 있죠. 신뢰가 굉장히 강하다고 하면은. 네, 오늘 저희 맛동산은 2%가 나온 걸로 봐서 아 이거 특집이구나 라는 생각이 바로 드시죠? 예, 참 그 눈치 빠른 시청자님들과 저희는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올 가을 겨울 내년 봄 이 정도가 아니라 조금 좀 길게 보고 멀리 보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뭐 그게 또 단기 시황에도 영향을 주기도 할 거지만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방향성이 있어야 또 단기 투자도 어떻게 해야 되고 대응해야 되는지가 정해질 거니까요. 오늘은 3프로TV가 자랑하는 동아시아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로 자리매김하고 계시는 분전님과 함께 조금 긴 얘기, 먼 얘기, 그러나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소개하죠. 분전 김건우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분전입니다. 예, 이건 제 채널인데. 네. 오늘 사실은 제가 단기 전망 관련해서도 뭐 3%나 언더스탠딩 이런 데서 말씀도 드렸고 바로 직전 언더스탠딩에서는 한 5년 정도 공급 부족이 한 4, 5년 정도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그러니까 중기 정도의 전망까지도 했었어요. 예. 근데 오늘은 근본적으로 집값이란 우리나라에서 집값이라는 것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떻게 집값이 결정이 되고 네. 이런 것들을 봤을 적에 출산율이 감소를 하고 뭐 이런 상황이 왔을 적에 어떻게 집값이 흘러갈 것인가 이런 굉장히 기간으로 봐도 장기적이지만 이제 근본적인 얘기를 좀 하면은 네.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분들 네. 재밌겠네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면 요새 집을 살까 말까 하시는 분들한테도 그 고민이 나중에 언젠가는 지금 이렇게 출생률이 낮으면은 나중에 언젠가는 나라가 망할 정도로 사람이 없어져서 뭐 집값도 지금 내가 집을 샀는데 잠깐 올라도 결국은 막 폭락하고 이러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예. 요 장기적인 것까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좀 갖고 왔고요. 일단은 요거 좀 띄워줘 보시면은 일단 집값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한번 설명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많은 사람들이 집값은 우리나라 집값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전세가, 그러니까 실제로 사용만 할 거면은 전세 살면 되니까 예. 여기 그다음 거기 위에 이제 거기다 더 얹어주는 거는 투자를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다. 투자 가치가 없다면 전세가보다 더 비쌀 이유는 없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요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네. 여기에 이제 요게 초과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임차를 해서 거주를 하는 경우에 거주 안정성이 굉장히 낮아요. 이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임대차 보호법이 좀 사실은 뭐 OECD 평균 이런 거와 대비해서도 좀 낮은 편이고 이 얘기를 하면은 전국의 임대인들이 불만스럽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팩트는 팩트예요. 그래서 좀 낮고 저도 이제 전월세를 꽤 살았었는데 살 적에 이 집이 되게 내 집이고 여기에 되게 우리 가족과 포근히 오랫동안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못 해요. 불안정하단 말이죠. 집주인들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평균적으로 3.4년 살더라고요. 네. 전세를 하면은 그러니까 들어왔을 적에 2년 후에 쫓겨날 수도 있고 혹은 뭐 요새는 이제 연장하면은 뭐 4년 할 수도 있는데 중간에 집주인 들어오면 또 2년밖에 못 하고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정하다고요. 근데 여기 2020년 주거 실태 조사 보면은 내 집에서는 10년 이상 살아요, 평균. 예. 그게 이제 그렇게 되면은 내 집의 안정성을 갖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체의 89.6%가 내 집을 보유해야 한다고 응답을 해요. 그러니까 내 집을 보유하지 않으면은 안정적인 주거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내 집을 보유해야만 우리 가족이 안정적으로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뭐 어디 뭐 캘리포니아주나 뭐 이런 뭐 스페인이나 뭐 좀 스페인은 좀 심하긴 해도 그런 것처럼 뭐 전월세를 살아도 여기서 내가 살고 싶은 만큼 혹은 8년, 10년 이렇게 살 수 있다라고 하면은 집이 이렇게 비싸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집을 꼭 사야 한다는 생각이 안 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집값은 전세가 플러스 내 집을 사면은 거주의 안정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요 가치가 가격에 포함이 되고 그 위에 일부 투자 가치가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냥 예시를 들면은 전세가가 6억인 집이고 뭐 집값이 10억인 집이다. 그러면 이거를 구체적으로 딱 나눌 수는 없지만 예를 들면 거주 안정성이 뭐 2억은 더 올라가고 그다음에 투자 가치가 한 2억은 더 올라가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일부 사람들이 전세가가 이렇게 낮은데 집값이 이렇게까지 높으면은 다 거품 아니야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인 거주 가치만 따져도 사실은 전세가보다는 더 높은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요 부분을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다가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투자적인 기대감, 차익 실현적인 기대감이 다른 나라나 뭐 글로벌 평균 뭐 이런 데 대비해서 분명히 높은 건 사실이에요. 그런 거를 어디서 알 수 있냐면은 전세가 활성화되어 있다라는 데서 활성화가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게 됐다는 데서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전세라는 것은 집값이 오른다는 전제가 굉장히 강하게 깔려 있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한테 전세라는 제도를 설명하면은 약간 what? 뭐지? 왜냐하면은 집주인 is 임대인들이 왜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인들은 집을 사서 남한테 임대를 주는 거는 임대 사업을 하는 건데 임대 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 6억에 사서 4억에 전세를 주면은 현금으로는 무조건 마이너스예요. 차익이 나지 않는 한 전세 4억 말고 이거 2억 갭에 대한 금융 비용이 사실상 계속 들어가고 세금 들어가죠. 뭐 유지 보수비 들어가죠. 계속 마이너스인데 이걸 왜 하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언젠간 오르면은 내가 손해 본 거 이상으로 차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이게 강력하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투자적인 기대감도 분명 있어요. 분명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갭의 모든 게 그 투자 가치는 아닌 거고 일부는 이거, 일부는 이거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거주 안정성? 요 구조를 좀 설명을 드리면 이거 좋을 되게 것 같아요. 재밌는 얘기인데 네. 대략 그럼 10억짜리 집이면 저 거주 안정성이 어느 정도 포션으로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세요?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갭이라고 치죠. 갭이라고 치면은 반 정도는 거주 안정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갭의 반 정도는? 그 정도. 뭐 예를 들면은 한 20%? 뭐 우리나라 서울이나 주 수도권 같은 데 보면 신축 같은 경우는 한 55% 전세가율이 요 정도 되는데 한 20% 그러면 정도? 20% 정도 하면은 이제 나머지 25%는 수자 가치 요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한 7년 동안 이사를 5번 다녔거든요. 좀 약간 예. 좀 특이한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3번 정도는 그 집에 살고 싶었는데 그다음 집주인 분들도 되게 좋으신 분들이고 관계도 되게 좋았음에도 그냥 들어와서 살래요라고 하면 저희 나가야 되잖아요. 집주인이 들어와서 산다고 하는 바람에 그리고 이사를 하는 게 이게 뭐 약간 설문조사 같은 거 보면은 이사라는 게 굉장히 충격적인 일 제외하고 생활 스트레스 중에 이사가 가장 1등이거든요. 스트레스 그렇죠. 중에. 번거롭고 이사는 번잡하고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리고 이사를 하려면은 이사 비용도 되게 많이 들어가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2년마다 이사를 다니면은 실질적인 주거 비용도 되게 크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한 20% 정도의 가치는 부과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물론 그거에 대해서는 뭐 약간 다른 의견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예. 만약에 그러면 이제 요렇게 되면은 그런 이제 얘기를 하실 수 있죠. 최근에 뭐 어떤 당에서 실제로 입법을 아직 안 했지만 뭐 영구히 임차인이 원하면 영구히 거주할 수 있는 임차 그 임대차 보호법을 조국 혁신당? 예, 그렇죠. 예, 예. 거기서 이렇게 하겠다. 저는 당의 이제 뭐 정체성도 밝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게 보는 건 아닌데 현실적이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근데 그러면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만약에 그러면은 거주 안정성을 임차인이 완벽하게 확보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집값이 떨어지겠네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집을 꼭 사야 할 필요가 없을 거고, 그러면 집을 사야 할 수요가 줄어들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투자 가치도 같이 감소를 할 거고, 그렇게 되면은 집값이 떨어질 수 있겠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말에 동의를 해요. 어느 정도 꽤 동의를 하고,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은 임차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대부분의 전월세 임차 물건들이 묶이게 되고 새로 전세를 구하려고 뭔가 결혼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새로 구하려고 하면은 매물들이 정말 풍기하고 정말 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 그런 어떤 임차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전세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월세든 전세든. 근데 기본적으로 시나리오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뭐 그런 식으로 하던 뭐 어떤 또 추가적인 대책이 있던 간에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거주 안정성이 그러니까 임차 거주 안정성이 굉장히 확보가 되고 그 다음에 차익에 대한 투자 기대감이 굉장히 감소를 한다라고 하면은 네. 저는
기본적으로 다주택을 차익을 노리고 하는 다주택 수요가 굉장히 줄어들고 주택 공급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임차 물건들은 다 계약이 묶여 있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전월세가가 올라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투자 기대감에 의한 수요가 줄기 때문에 전세라는 게 사라지게 될 거예요. 점점 사라지게 되고 월세화가 되고 매매가는 내려오고 임차료는 올라갑니다. 언제 만나냐면은 매매가가 임차료만으로 월세 수익률이 보장이 될 때 이렇게 만나죠. 이게 기본적인 다른 나라들의 사례예요. 다른 나라들을 보면은 얘가 집을 사서 대출을 받아서 월세를 줬을 적에 이자, 뭐 수리비, 세금 이런 거 다 내고도 월세가 더 많이 나오니까 그걸 굴려가지고 월세 사업을 하잖아요. 네. 우리나라도 사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임차 보장이 되고 투자 가치가 줄어들면은. 뭐 이렇게 하면 되겠네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 과정이 우리나라는 이미 굉장히 오랜 기간부터 개인 사업자 여기도 제가 이렇게 썼는데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개인들이 임대주택을 다 공급을 하고 예. 개인들이 그 차익 실현을 노리면서 갭 투자 그러니까 전세를 준 상태에서 임대주택을 보급하고 있는 이게 1970년대 초중반 그 강남 개발하는 그 시기부터 시작을 해갖고 지금까지 50여 년간 이게 계속 유지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건드리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이것을 섣불리 임대차 3법 그때 건드렸다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주 안정성 보장하고 투자 가치 줄이는 이런 것들을 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장기적으로 30년간 요 방향만 바라보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집값이 뭐 안정될 수도 있죠. 근데 굉장히 지난한 과정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현실적이진 않지만 이론상으로는 그렇다라는. 그러니까 거주 안전성이 매우 강력하게 보장돼서 네. 소입자가 나간다고 하기 전까지는 못 내보내는 네. 집주인 사이에 소유권 이전은 된다 하더라도 네. 뭐 그렇다면 당연히 전월세가 안정적이 될 테니까 굳이 내 집 마련 안 하고 전월세 살래 네. 하는 수요들은 늘어나고 네.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야 그거 그럼 내가 마음대로 들어갈 수도 없고 뭐 좀 불편해지네라고 하면 나 투자 안 할래 할 수 그렇죠. 있으니까 네. 당연히 전월세 수요는 올라가고 전월세 공급은 좀 줄어들 테니 전월세 가격이 올라간다는 데까지는 매우 동의가 되는데 네. 그러면 우리나라에 전세가 없어진다라고 네. 하려면 집값이 안 올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래야 전세는 없어질 텐데 저는 그 부분에서 집주인들 입장에서 새로 주택을 매입 안 하고 나는 투자 같은 거 이제 다주택 안 할래 되게 불편해 세입자가 너무 권리가 강해져서 불편해가 되면 전반적으로 집주인들 다주택자들이 물건 매수를 안 할 거고 무주택자도 내 집 마련 굳이 안 하려고 할 거고 그렇게 되면 주택 공급 자체가 줄어들기 시작해서 맞아요. 네. 집값은 요즘 오르는 폭보다는 더 오를 수도 있다. 수급에 따라서. 네. 그러면 네. 전세는 안 없어지고 야, 좀 세입자가 아무리 권리가 강해져도 그냥 전세 끼고 살면 잘 오르는데? 그러니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이것이 오늘 메인 주제는 제 생각에는 일단은 이런 혼돈 속에서 월세 수익률이 날 때까지 월세는 오르고 매매가는 낮아지는 상황이 그것까지는 만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만나는 상황에서 월세 수익률이 나오는 상황에서 공급까지 부족해지면은 월세는 더 오를 더 올라가고 월세가 사실은 매매가를 밀어 올리면서 근데 그렇게 되면은 부활할 수도 있겠죠. 다시 이거는 요거를 꿀인데 월세 수익이 엄청 높아지면은 요거를 전세로 전환하면 갑자기 갭이 그렇죠. 뭐 5%네 뭐 이렇게 되면서 그 전세가 부활할 수도 있죠. 요런 케이스는 아닌데 2014년 요럴 적에 그러니까 집값이 그때 서울 집값이 엄청 폭락했을 적에 하우스 푸어라고 할 때. 하우스 푸어라고 할 적에 그때 뭐 서울의 뭐 기름 뭐 성북구 요런 데는 전세가율이 95%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는 전세가율이 95%라고 하는 거는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하는 컨센서스가 더 강한 거거든요. 근데 그 정도가 되니까 결국은 투자자들이 우르르 들어와서 치고 집값이 올라가죠.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는 이론상으로 이렇게 만나는 지점이 생기겠지만 그 상태에서 꿀인데라고 하면서 뭐 투자자들이 더 들어온다든지 하면은 다시 전세도 부활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제 일단은 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래서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책적으로 성공을 하든 말든 간에 지금 가치가 있고 이렇게 내려오면서 임차료가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지금
매매가가 높고 임차료가 낮은 이런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나라 지금 현재 집값은 방금 말씀드린 그런 구조에 의해서 매매가는 다소 높고 임대료는 다소 낮은 상황이에요. 요거를 부정하시는 분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진 않아요. 우리나라 임대료는 OECD에서 뭐 조사한 뭐 이런 것들을 봐도 우리나라에서 그 뭐 소득 대비 월세 이런 것도 거의 OECD 최저거든요. 예. 소득 대비 월세도 최저고 사실은 여기 제가 요게 OECD 그 조사에서 더 나은 뭐 베럴 무슨 그런 삶 그 조사에서 주거비는 주거 지출 여기 1위라고 나오는데 이게 가장 높아서 1위가 아니고 이거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어요. 가장 좋아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가장 좋아서 그러니까 주거비 지출만은 1위라고 나와 있어요. 가장 적게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상한 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주거비가 낮아. 근데 뭐 여러 가지 제가 보는 세 가지 케이스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OECD가 잘못 조사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약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요거는 약간 별개의 팁인데 글로벌 어떤 기관이나 뭐 그런 민간 기업이나 이런 데서 조사를 할 때 뭐 한국이 뭐 어떤 부분에서 뭐 몇 위다, 뭐 가장 높다, 가장 낮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정확하지 않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보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뭐 네가 뭔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글로벌 조사라고 하는 것들은 그 나라의 특성이나 그런 어떤 표본이나 그런 것도 굉장히 작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다른 기관에서 조사할 때 굉장히 다른 결과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확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그 통계 기관이지만 신뢰도가 낮은 기관도 있고 이거 뭐 여담인데 한국은행에서 넘베오라는 사이트를 가지고 PIR이 우리나라의 뭐 26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넘베오 사이트는요 제가 들어가서 저 오스트리아인인데 여기 집값 얼마 이렇게 입력하면 그게 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인증 없는 조사 사이트거든요. 그런 거를 이렇게 공식 기관에서 하는 게 약간 애매한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OECD가 틀렸을 수도 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약간 공식적인 기관이고 매년 우리나라가 제일 임차 주거료 그다음 모든 주거료가 낮다고 나와요. 그리고 OECD 이것뿐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도 주거비 임차 주거비를 소득 대비 조사를 하거든요. 매년 주거 실태 조사를 해요. 16%가 나와요. 16%. 올해 16% 나왔어요. 그러니까 임차 주거비 소득 대비 임차 주거비가 16%가 나와요. 근데 미국은 30% 정도 나와요. 30% 좀 넘어가요. 뉴욕은 68%가 넘어가요. 다른 나라들도 20%에서 30% 사이예요. 각자 자국에서 조사한 것들이. 저거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전세를 사는 분이라면 그 전세금에 대한 뭐 정기예금 이자, 그렇죠. 월세로 전환을 해서 또는 전월세 전환율을 반영한 월세. 그거를 주거비라고 환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임차 주거비는 자체 조사를 하던 OECD에서 같이 조사를 하던 거의 최저 수준이에요. 왜 낮을까요? 다른 나라보다? 그렇죠. 그 이유는 일단은 전세 때문이에요. 전세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단적으로 보면은 전세를 줬을 적에 전세 자금 대출 이자가 좀 낮기 때문에 그렇게 전환을 하면은 주거비가 임차 주거비가 좀 낮은 거고 또 근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의 그 임대인들은 월세 수익률을 낼 생각이 없어요. 낼 생각이 없고 임차인들이 나의 레버리지만 대주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레버리지만 대주면 되는 걸 가지고 경쟁을 하기 때문에 월세 수익률보다는 조금 낮은 가격에서 전세가 경쟁이 되고 그다음에 전세 시세가 형성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월세가 왜냐하면 전세가 더 훨씬 큰 시장이기 때문에 전세에 맞춰서 월세 수익 전환율을 계산해갖고 월세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세라는 그러니까 임대인들은 애초에 차익을 기대하면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임차료를 올리는 것보다는 빨리 세를 빼는 그런 니즈에 의해서 좀 더 낮은 가격이 형성이 되고 월세는 전세에 맞춰서 형성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세 가격 자체도 낮은데 전세자금 대출 이자도 낮아요. 왜냐하면 전세자금은 그 보증부 대출이 되기 때문에 더 낮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임차료가 좀 낮은 편이에요. 전세라는 제도 때문에 월세까지 낮아진 거죠. 그럼 그 전세라는 제도는 임차료를 낮추는 요인으로도 작용하지만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두 번째 집, 세 번째 집, 네 번째 집을 사기 쉬워지는 툴이 될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다른 나라에는 없는. 맞아요. 그럼 다른 나라에서 4주택, 5주택 되는 것보다는 우리나라에서 4주택, 5주택 되는 게 더 용이하다면 그 말은 우리나라는 공급이 더 원활하게 되는 조건이라는 뜻일까요? 이 전세 제도가 존재하면. 그래서 공급이 그렇게 원활하다면 집값은 다른 나라보다는 덜 올라야 될 텐데 그런데 전세는 집값이 잘 올라야 또 계속 유지도 되는 제도라서
전세 제도는 그럼 집값을 올리는 제도야 아니면 떨어뜨리는 제도야? 그러니까 전세 제도 덕분에 집주인들이 집 사기가 용이하니까 여기저기 추가로 집을 많이 사고 그러면 집이 더 많이 지어지기도 하니까 네. 집값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라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전세 제도가. 네. 그런데 전세 제도는 집값이 계속 오른다는 전제 하에서만 존재하는 거니까 그게 집값을 내리는 제도일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답을 못 찾겠어요, 저도. 그러니까 공급까지 생각을 하면은 네. 공급 수요 공급 이론으로 보면은 사실은 이거나 저거나 별 차이가 없는 거죠. 그렇죠. 전세로 인해서 공급이 많이 되니까 어차피 수요도 또 그렇죠. 맞춰지는 거죠. 전세가 네. 싸면 또 그렇죠. 서울에서는 안 살거나 못 살 사람들이 또 서울로 넘어와서 살기도 하게 되고. 네, 그렇죠. 네. 아, 기본적으로 맞춰주는데 실질적으로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매매가를 조금 높여주고 높여주는 제도다. 투자 수요가 조금은 올라가고, 근데 엄청 심하진 않은데 조금은 올려주고 투자 수요가 생기니까. 투자 수요가 투자의 일단 마인드 자체가 생기니까. 아, 예. 2주택, 3주택 한번 그렇죠. 해볼까? 한번 라는 해볼까? 생각을 할 뭐 수 예를 들어 있으니. 경기도에 좀 외곽 지역하고 하면은 5천만 원만 있으면 되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조금 더 심리적인 그러면서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게 무한으로 올라가기에는 그렇게 될 경우에 공급이 받쳐주니까 그거는 눌러주는 시장이 이렇게 작동을 하면서 예. 그런 식으로 생각이 되고 그래서 지금의 어떤 이런 구조들은 그러니까 어떤 임차 거주 안정성이 좀 낮고 그다음 투자 가치가 좀 더 다른 나라보다 좀 더 있고 이런 상황은 이런 상황을 만들어냈어요. 특성이 있네요. 이런 상황을 만들어냈고 요 말씀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런 구조들이 있고 그래서 무조건 우리나라가 집값이 비싼 게 되게 문제고 이것이 집값은 엄청난 거품이고 이렇다라고 하기보다는 이런 구조가 있다라는 거예요. 집값이 높지만 대신 반대급부로 임대료가 낮아. 전월세가 낮아. 그래서 막말로 그러니까 좀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집값이 비싸서 저출생이야라고 하기에는 우리나라는 임차료가 낮은 거예요. 신혼부부들이 들어왔을 적에 오히려 좋은 조건일 수도 있어요. 임차를 할 거잖아요. 예. 그 이철희 교수님인가 3프로에 나와서 말씀하신 교수님도 임차료가 더 출생률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우리나라 임차료 높다라는 가정으로 말씀을 하신 건데 저는 이제 따져보면 높지 않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우리나라 이 구조상에서 매매가는 높지만 임차료는 낮은 상황이다. 그리고 이걸 이렇게 맞출 수는 있지만 현재 정책적으로 단기적으로 하긴 쉽진 않지만 이렇게 맞추거나 이렇게 하거나 요거는 장기적인 플랜으로는 가능은 하지만 어쨌든 무조건적으로 우리나라가 집값이 비싸서 이게 나라에 굉장히 부담이고 모든 사람에게 뭐 미래 세대에 굉장히 부담이라고 하기에는 이런 구조적인 어떤 특성이 있다. 나쁘다 좋다 이런 것보다 특성이 있다라는 좀 예.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매매가가 엄청나게 거품이라고 하기에는 이런 구조도 집을 사면은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를 가끔씩 이렇게 페이스북 이런 데 보면은 너무 우리나라에서 1주택으로 집을 사도 이것을 나의 욕망을 콘크리트에 깔고 앉아 있는 그런 수십억을 넣어서 그런 굉장히 나쁜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예. 그런 사람들보다도 그냥 내 집에 안정적으로 살고 싶어 하는 데에 그만한 가치 거기다가 약간의 투자 가치를 더한 정도이지 이게 어마어마한 거품이 있어서 이것이 맞으면은 반토막이 날 거다 이런 식으로 하기에는 이미 그냥 실거주 가치 자체가 여기까지는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전세가가 실거주 가치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전세가가 실거주 가치라고 보면은 거기 지금의 집값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집을 삼으로써 그러니까 내 집을 소유함으로써 전세가 플러스 안정성까지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감안을 하면은 지금 생각하시고 있는 그런 어떤 부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거품의 정도, 집값이 거품이다라고 생각하는 정도가 사실은 이만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모든 집의 투자 가치는 다 거품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이만큼이 아니고 요만큼일 수 있다. 요만큼일 수 있고 그다음에 어느 나라든 집을 소유할 적에 집값이 오를 거라는 기대감이 0인 곳은 없어요. 우리나라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조금 더 강하긴 한데 0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나라는 전세가의 실거주 가치 안정성까지 따지면은 요 정도까지가 실제 가치. 그다음에 어느 나라든 다 똑같이 가질 수 있는 투자 가치가 요 정도. 그럼 만약에 우리나라가 어떤 집값이 지금까지 굉장히 오랜 기간 올랐기 때문에 굉장히 부동산의 어떤 불패 신화 이런 거에 의해서 거품이 좀 있다라고 해도 요 정도 뭐 한 10% 15% 정도
근데 그게 거품이라고 해도 꺼지지 않는 거품일 수 있죠. 신뢰가 굉장히 강하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억지로 끌려온 것이든 죽지 못해 내는 것이든 월세나 전세는 그 나라 환경에서 내기로 하고 낼 수밖에 없고 그쵸. 내지기도 하는 그게 이제 힘들고 안 힘들고는 떠나서 그냥 그거는 바텀으로 봐야 된다. 그쵸. 어느 나라든 그렇죠. 예. 그런 전제하에 그렇죠. 계산하는. 그리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집값이 예. 비싼 반대급부로 임차료가 싼 상황이다. 상황 구조적으로 이런 상황이지 뭔가 우리나라의 주거비 자체가 굉장히 높아가지고 이것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가 그거 어떡하냐. 그 아니다. 저출산의 가장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 비싼 집값 이제 이게 누구나 꼽고 부동산 상승론자들도 그거는 인정하시는 것 같은데 집값이 비싸서 저출산의 원인이 된다는 야 무슨 소리야 월세는 우리나라가 제일 싸.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집값을 잡았어요. 우리나라가 어떤 정책이든 어떤 상황이든 해서 우리나라에서 집을 사갖고는 돈을 못 벌어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해졌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월세화가 되면서 월세가 굉장히 높아질 거예요. 집값은 낮아지고 이럴 경우에 과연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서울에 거주하기 굉장히 좋은 조건이 될까? 오히려 출퇴근 시간 더 길어질 거다. 그렇죠. 왜냐하면 더 진입하기는 어려워지는 거예요. 월세 비싸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구조에 대해서 사실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집값이 비싼 거는 사실인데 이런 구조가 또 있고 뒤쪽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일단 이런 구조 하에서 어쨌든 실거주 가치가 이렇게 요 정도를 차지하는데 실거주 가치가 계속 올라갈 수 있죠. 뭐 어떤 희소성이나 공급이 부족하다든지 뭐 여러 가지 실거주 가치가 올라가면은 투자 가치도 사실은 반영이 되겠죠. 실거주 가치가 좀 빠르게 올라가면은 투자 가치도 올라가는 구조인 거고. 실거주 가치라는 것은 당연히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좀 결정이 됩니다. 아무리 지금 똑같은 곳에 살더라도 공급이 적으면은 뭐 내가 여기 요걸 희소성에 의해서 내가 여기 살고 있는 가치가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수요 공급 당연히 영향을 미치고 여기서 수요는 인구와 돈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당연히 인구가 감소하면 수요가 감소하고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 당연히 저도 인정을 하고 저도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거기에 더해서 이제 돈을 우리나라가 굉장히 뭐 잘 벌고 이런 나라가 되면은 당연히 집값이 상승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대출 정책이 당연히 여기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당연히 공급도 영향을 미치는데 공급은 수요에 맞는 공급,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공급을 얼마나 해주느냐가 또 집값에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 집값 결정하는 구성 요소를 굉장히 심플하게 맞추면은 요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요 얘기하고 요 얘기를 좀 더 할 거예요. 인구 얘기. 그래서 요런 보면 모를 거 없고 당연한 얘기인데 그죠? 그렇죠. 근데 요거에 대해서 약간의 의견 차이. 예를 들면은 뭐 요 정도 의견 차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투자 가치의 정도에 따라서 뭐 거품에 대한 의견 차이라든지 혹은 또 이런 것도 있죠. 뭐 수요가 훨씬 중요하고 누군가는 공급은 별로 안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뭐 그런데 어쨌든 구조적으로는 요런 가장 심플한 베이스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어쨌든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할 적에 앞서 말씀드린 공급적인 측면에서 공급 부족 하는데 지금 집이 전국 2천만 채가 있고 서울에 310만 채가 있는데 보급률이 전국의 102%고 서울이 93.7%. 물론 93.7%는 100%는 안 되지만 뭐 꼭 100%를 맞춰야 되냐는 뭐 의구심도 있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얘기, 공급이 부족해서 미래의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집값이 오를 거야라는 논리가 말이 되느냐? 집이 2천만 채인데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는 현재도 이미 시작했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향후 집값의 핵심은 쏠림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선호되는 것들이 쏠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일단 뭐 30년 후 이럴 때는 모르겠지만 향후 뭐 한 10년 혹은 뭐 그 이상도 이것이 굉장히 우리나라의 집값을 혹은 여러 가지 부동산 가격을 흔드는 가장 주요 요인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 왼쪽에 있는 거는 제가 봐도 나쁘고 오른쪽에 있는 건 제가 봐도 좋은데 극단적인 요런데 요 현상이 강화가 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유가 뭘까요? 저도 좋고 나쁜 건 알겠는데 그럼 진작에 다 쏠려 있겠지. 왜 지금부터 더 쏠린다는 걸까? 일단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방과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유가 있죠. 뭐 인구도 감소를 하고 이거는 약간 악순환의 순환. 그러니까 그 지방 같은 경우는
인구가 감소하고 일자리 인프라 없고 부족해 일자리가 서울로 와야 없고 되고. 계속 순환되는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지방은 계속 쇠퇴를 해어가고 사실은 정말로 산업이 쇠퇴하고 무슨 생산성이 쇠퇴하고 이런 것보다도 젊은 사람들이 빠져나가니까 미래에 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우려들, 그다음에 젊은 사람들 기준으로 볼 적에는 여기가 일자리가 적고 예를 들면은 뭐 지방의 뭐 연간 총 생산성 뭐 이런 걸로 보면은 그렇게 좀 이미 꺾이고 있는 데는 거의 없거든요. 역성장은 거의 안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것보다도 젊은 사람들 보기에 재미가 없죠. 예. 주변에 뭐 내 친구들도 없고, 예. 취업할 곳이 없지는 않으나 지방이. 아니 취업할 것도 없는데 그것도 문제인데 기본적으로 그 소위 말해서 여기 노인들밖에 없고 내가 놀 곳이 없고 젊은 사람들 인구가 적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을 위한 인프라도 없고 상권도 없고 이런 것들 또 하다 보면은 탈출하죠. 이런 것들을 되게 단면적으로 보이는 게 이제 대학의 선호인데 대학 같은 경우 요새는 진우님하고 저랑도 약간은 세대가 다르긴 한데 제 세대 정도만 해도 지방 거점 국립대학에서 한 2등 정도, 부산대, 경북대 정도. 아 맞아. 저 때는 예. 한양대 갈까 경북대 그쵸. 갈까 그러면 맞아요. 고민은 그냥 경북대 가. 어떤 까리한데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저 때는 그 정도는 아니고 경북대 갈까 뭐 숭실대 갈까 인서울에 뭐 그냥 그런 대학들 숭실대 갈까 하면 약간 애매한데 그래. 뭐 이렇게 하면서 약간 경북대를 그래도 많이 예, 선호하는, 왜냐면 그랬죠. 뭐 등록금도 싸니까. 그런데 지금은 경북대가 가천대 정도랑 비교돼요. 가천대가 성남에 있어요. 옛날 저 성남에? 경원대였던 데가 그쵸. 가천대죠. 예. 그 그쵸. 예. 그쵸. 가천대에 그 가천대역이라고 또 초역세권이고 강남도 엄청 붙어 있어요. 아주 가깝습니다. 분당 가는 길이니까. 그렇죠. 엄청 예. 가까워요. 그래서 가천대 갈까 경북대 갈까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경북대가 대학으로서 좋아 가천대가 좋아라고 하면 경북대라고 여전히 해요. 그래서 경북대가 안 좋아, 그러니까 선호는 근데 삐까삐까해요. 그러니까 커트라인을 보면 비슷비슷해요. 굉장한 변화가 있죠. 근데 그렇게 보면은 약간 그 경북대학이 뭐 교수의 질이나 뭐 대학의 질이나 뭐 아웃풋이나 이런 것들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혹은 뭐 등록금 같은 것도 이제 막 많이 받아가지고 이렇게 뭐 투입해서 뭔가 이렇게 대학을 키울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경북대가 안 좋아져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건 아니에요. 그냥 거기 살고 싶어서 그래요. 아 거기 서울에 그쵸. 계속 살고 싶고 서울에서 다니고 경북대가 싶고. 더 좋은 거를, 제가 뭐 대학을 평가하는 건 좀 그렇지만 사람들 평가하기에 경북대가 좋다고들 다 얘기를 해요, 많이. 근데 가천대에서 살고 싶어요. 근데 이거는 가천대 그 자체도 있지만 거기 살면서 취업 준비를 해도요, 서울에서 취업 준비를 하는 게 훨씬 뭐 학원이나 인프라나 주변에 조언 얻을 사람들이나 뭐 스터디를 해도 스터디를 뭐 경북대 대구 살면서 경북대에서 하면 경북대 애들밖에 없어요. 경북대 애들밖에 없고 이러니까 굉장한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천대에서 물론 보통 이런 질문을 하면은 그 동네 살면 경북대 가시는데 아니면 웬만하면 가천대 가세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은 취업이나 뭐 영어를 한다든지 뭔가 경험, 다양한 경험, 대학생들은 다양한 경험을 좋아하니까 다양한 경험을 한다든지 했을 적에 그냥 거기 살고 싶은 거예요. 여기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여기가 쇠퇴하거나 대학적인 경쟁력이 떨어져서가 아니에요. 고3 수험생들이나 그런 엄마들이나 그런 부모님들이나 여기 교수님들이 무슨 성과를 내는지 몰라요. 모르고 그냥 대학적인 인식과 어느 지역이냐. 그러니까 대학에서 그게 극명히 드러나고, 그것이 당연히 주거적인 선호도, 뭐 여러 가지 시설들의 선호도, 뭐 지역적인 선호도 다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극단적인 게 대학이라서 대학의 예시를 들었는데,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그렇게 지역적인 쏠림 현상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요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요건 이유가 있는 거고, 아래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이유를 그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추론을 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그냥 선호. 그냥 뭐 약간의 굳이 이유를 얘기하자면은 뭐 인스타와 사람들이 사는 것들을 더 많이 공유하고 이러면서 비교도 되고, 나는 후진대 살고 싶지 않고 좋은데 나도 아크로포레스트 살고 싶다 막 이렇게 되는 그런 욕망들이 조금 더 강해지면서 좀 더 선호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약간 이것은 이유는 모르겠어요. 사회적으로 이거는 분석을 해봐야겠지만 점점 더 같은 것을 좋아하는 성향들이 강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원래 우리나라는 원래 그러긴 했어요. 다양성보다는 같은 것을 선호하는. 그래서 저도 이거 좀 뒤쪽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집으로 봐도 서열화가 명확해요. 예를 들어서 서울만 봐도 노도강 막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노도강, 금강구, 조금 올라가면 뭐 영등포, 조금 올라가면 마용성. 이게 명확하게 서열화가 딱 되어 있어요. 참 있어. 앞자리 따서 외우는 건 정말. 그리고 이렇게 안 가요.
마용성 살다가 노도강 안 살거든요. 어. 다 위로 이렇게 위로 향해 가죠. 같은 곳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건 본능이다. 들쥐 같은. 본능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 뭐 국민이라고 하기 보이는데 어쨌든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는 성향이다. 어쩌면 트렌드고 나중에 트렌드라는 건 바뀔 수도 있지만 있으나. 제가 보기에는 잘 안 바뀔 것 같고 같은 곳을 향해 가고 지역적으로도 계속 그 서열화해서 위로 가고 사람들은 다 강남 서초를 좋아하고 강남 서초 조금 못 간다 돈 아쉽다 치면 마포 성동 이런 데 가고 거기도 못 한다면 동작구 뭐 이렇게 다 서열화가 탁탁탁 돼 있단 말이에요. 서열화가 돼 있기 때문에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돈의 쏠림 현상보다 생각의 쏠림 현상은 훨씬 더 강해요. 지금 돈만 주면은 사실 더 몰릴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돈만 생기면은 로또 되면은 뭐 할 거야. 강남에 집 사야지 이런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생각의 쏠림 현상은 훨씬 강한 상태예요. 그럼 우리나라의 독특한 특성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그럴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집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다양성보다는 획일성이 강하고 같은 것을 좋아하고 그런 것들이 강하기 때문에 명품 좋아하고 샤넬 좋아하고. 네. 그 말은 남의 시선을 더 강하게 의식하는 사람들이다. 그렇죠. 네. 뭐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다 뭐 그런 성향, 알겠습니다. 그런 트렌드가 좀 보이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런 쏠림 현상으로 인해서 이렇게 특히 또 신축 노후주택에서 신축으로 가는 것도 이렇게 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는 인구가 정말 드라마틱하게 반토막이 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도 그 사람들이 또 같은 곳을 향하면은 이것은 그 인구가 줄어드는 임팩트가 훨씬 줄어들 수 있거든요. 적을 수 있거든요. 쏠림 현상에 대해서 이것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은 앞으로의 집값의 흐름을 이렇게 정확히 캐치하지 못할 가능성이 좀 높다. 서울 신축 아파트로 달려가는 사람들 숫자는 그렇죠. 인구가 줄어도 그 숫자는 늘어날 수 있다. 쏠림이 강해지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이 지방에서 서울로 오는 요 쏠림 현상 때문에 뒤에도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현상 때문에 수도권엔 인구 자체가 줄지를 않고 요 현상 때문에 인구 자체를 줄지 않고 이 줄지 않은 인구들이 그 안에서의 선호하는 그 아파트들 그 아파트들로 또 쏠림 현상이 가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신축 그 쏠림 현상으로 가기 때문에 요 지역의 아파트들은 전체 인구 감소와 상관없이 오를 수밖에 없는데 요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렇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요 아파트를 계속 공급을 해주면 해결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축 주요 지역 아파트들을 선호하니까 신축 주요 지역 아파트를 많이 공급하면은 분산이 돼서 가게 낮출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땅이란 걸 생각하면은 뭐 경기도에 뭐 고양시에 이런 데 땅 되게 많아요. 뭐 이런 데 뭐 할 수 있죠. 그리고 뭐 저기 아래쪽에 뭐 파주 뭐 이렇게 평택 옆에도 또 많고. 근데 그런 데 말고 더 사람들이 쏠림 현상이 갈 수 있는 그런 곳들은 사실은 뭐 5년도 좀 짧죠. 한 10년, 15년 이렇게 봐도 이런 뭐 인구가 더 감소한다라고 해도 이렇게 봤을 적에 이런 것들이 집값이 떨어질 가능성은 별로 보이지 않아요. 뭐 좋은 현상이든 안 좋은 현상이든 간에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아파트를 선호하지 않고 나는 빌라 이런 데 선호하지 않고 아파트를 선호해.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 살아요, 우리나라에. 이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뭐 사람들의 선호니까요. 그런 거죠. 네. 그냥 그렇게 된 거고 그럼. 그게 집값에 분명히 반영이 될 거다. 앞으로도. 그러니까 이게 뭔가 되게 굉장히 쏠림 현상이 강한 집값이 너무 올라가 이거는 사회적 문제라고 할 수도 있는데 하하. 사실 여기를 보면은 이것도 좀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저 욕을 많이 먹을 수도 있는데 이게 저 자연의 다른 원리와 법칙은 달이 차면 기울고 쏠리면 풀어지고 뭐 다 그렇게 되지 않아요? 사람들이 맨날 다 여름에 해변가로 놀러 가다 보면 그것도 한두 이틀이지. 이제 여기 너무 지겹다. 사람들이 몰린다 하면 또 이제 다른 데로도 가고 환율도 뭐 올라갔다가 이것 때문에 뭐 수출이 너무 잘 되면 다시 내려가고 모든 게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게 네. 일반적인데 네. 저거는 계속 저럴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니까 이거는 근데 쏠림 현상은 계속된다 봐요. 근데 이제 궁금한 거는 과연 지금 쏠리고 있는 고기가 앞으로도 계속 쏠릴까? 요 차이는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강남 서초가 지금 엄청 최고인데 앞으로는 뭐 용산 마포가 추월할 뭐 아주 길게 보면은 가능성이 높진 않은데 예. 30년 후에는
용산 마포가 더 우리나라 뭐 서울의 핵심지기도 하고 용산이 업무지구도 개발되고 막 그 이렇잖아요. 변화는 있을 수 있겠죠. 변화는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여기 집값이 오르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근본적인 지역의 변화지 쏠림 현상의 변화는 아니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30평짜리 아파트와 30평짜리 빌라가 네. 뭐 예를 들면 차이가 한 5억 났다. 맞아요. 빌라가 5억, 아파트가 10억. 그러면 아파트 사. 근데 지금은 빌라는 6억, 아파트는 20억 되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 14억이나 더 주고 똑같은 같은 면적의 공간을 쓰는 게 맞아? 내 집이라고 그렇죠. 쳐도? 근데 저는 그런 것도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이 현상을 설명을 그 설명을 드릴까 했는데 빌라가 제가 2013년에 결혼할지 아파트를 사면서 결혼을 했는데 그때 처음에 검토했던 거는 주변에 제가 저희 여자친구가 거주하던 주변에 빌라 전세였어요. 예. 그 빌라 전세가 1억 8천 정도 하더라고요. 아파트 전세가 2억 5천 정도 별 차이가 없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를 가볼까 이렇게 돼갖고 아파트 전세가 집을 사볼까 이렇게 돼갖고 약간 지금은 굉장히 벌어져 있지만 그때는 이게 전세 구하러 가면 젊은 분이 대출 받아서 그냥 사세요 그런 중개사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정도로 갭이 없었어요 별로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저는 그때는 저는 대기업 커플이었거든요. 주변에 대기업 커플이 결혼을 해도 빌라 전세를 검토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대기업으로 연봉 잘 받고 있는데 빌라 전세부터 시작해야지 이런 사람들 많았거든요. 지금 네. 없어요. 지금은 없죠. 다 아파트부터 시작하려고 하죠. 약간 부끄러움 뭐 이런 걸까요? 그럴 수 있지. 그럴 수도 있고 불편함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그게 그거야 뭐 그렇게 눈높이의 굉장히 문제니까. 딱 그 고착화된 요게 이렇게 바뀌지 않을 것 같고. 예. 뭐 빌라에 살 수도 있고 아파트에 살 수도 있지. 물론 아파트가 조금 더 좋은 건 알지만 뭐 그냥 그런 거 아니겠어? 뭐 그거가 아예 그냥 바뀌었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아예 아예 그리고 뭐 저희 뭐 80년대 생들만 봐도 어릴 때부터 아파트 살던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빌라는 생전 살아본 적이 없는 친구들이 엄청 많은 그럴 거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고 모든 게 그렇게 변하니까 그런 것들은 변하니까. 그래서 그런 쏠림 현상이 있는데 공급은 부족하고 거기다가 현재 지금 있는 주택도 점점 노후화가 돼요. 겨우 6년 만에 서울 노후주택 비율 30년 차 이상의 노후주택 비율이 이렇게 급증했거든요. 그 말은 30년 전쯤에 저기서 30년 뺀 숫자 1980년 요 무렵에 집들이 많이 지어졌단 말이네요. 그렇죠. 87년부터 93년까지 집들이 엄청 지어져서 이 노후주택들이 급증을 하고 노후주택이라는 거는 결국 선호가 안 되니까 신축 선호에 더 집중화가 되는 그런 상황이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또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서열화가 잘 되는 또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집들은 굉장히 표준화가 되어 있어요. 상품화도 딱 되어 있고 네이버 가면은 혹은 KBC에서 보면은 요건 15억, 요건 얼마 딱 이렇게 돼 있고 어느 단지 어느 동네 어느 단지 판상형 이러면은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똑같이 생겼어요. 굉장히 다양하게 생겼으면은 내 집이 얼마인지 잘 몰라요. 모르죠. 미국의 중개하는 프로그램 리얼리티 프로그램 보면은 저는 내 집을 100만 불에 팔고 싶은데 하면은 중개사가 70만 불 뭐 이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근데 탁탁탁 정확하게 표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서열화 딱딱딱 되어 있고 그러면은 더 이거보단 이게 좋은 거네, 이거보단 이게 좋은 거네, 좋은 거 가야지. 약간 이런. 그렇지. 누가 봐도 서열은 딱 외울 수 정확하게 있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상 중에 하나를 또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나라 집값이 비싸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현상이 이렇게 이어지면서 선호하는 지역에 선호하는 아파트 값이 비싼 거고 향후에도 이 현상이 강화되는 거예요. 예. 집값이 다 비싸다고 하기에는 경기도 PIR만 봐도 사실은 뭐 그렇게 높진 않아요. 높진 않고 그다음에 예시를 하나 갖고 왔는데 여기 개봉역이거든요. 개봉동 구로구에 개봉역이라는 게 있어요. 개봉동이 여기 보면은 여기 걸어서 한 400m 정도면은 역으로 가요. 그러면은 1호선 타고 뭐 종로도 가고 뭐 시청도 가고 나름 직주 근접 요 정도고 여의도도 가깝죠. 개봉동이면은. 근데 여기에 25평이 5억 3천 정도 해요. 나홀로도 아니고 730세대. 근데 단지 요거는 이제 30년 차가 됐어요. 저 현대 아파트 한마을 아파트 있는 저 동네구나. 네, 맞아요. 여기에 30년 차 정도 됐어요. 근데 95년식이면은 그렇게 막 70년대, 80년대 지어진 것 같진 않거든요. 나름 살만해요. 있고. 네, 나름 살만해요. 나름 살만한데 5억 3천이면은 신혼부부가 디진돌 대출 받으면은 월 87만 원에서 조금씩 늘어나는 식으로 해서 갚아 나갈 수 있거든요. 이 정도면은 사실은 집값이 되게 비싼가? 신혼부부가 결혼해서 월 87만 원에서 뭐 한 3년이면 월 100만 원 내고 해서 집이 되게 비싸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할 만한가 해서 저는 싼 집도 꽤 많아요.
우리나라의 집값이 비싸다기보다는 좋은 집값이 비싼데 다 좋은 집을 갖고 싶어 하니까 집값이 되게 비싸다고 좀 더 과하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어요. 약간 이거는 꼰대 같은 얘기인데 눈을 낮추면요 할 집들이 있어요. 약간 왜 그럴까 우리나라는 근데? 근데 이거는 제가 뭐 그래서 눈을 낮추라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흐름은 저는 바뀌지 않을 거라고 봐서 이쪽 사람들이 선호하는 집값은 인구고 뭐고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고 대신에 비선호되는 집은 지금 빈집도 계속 늘거든요. 비선호하는 지역, 비선호하는 집 같은 경우에는 더 낮아지고 중간쯤 어디 요런 서울이지만 약간 비선호되는 요런 곳들은 또 그렇게 올라가진 않지만 그냥 무난하게 그냥 흘러가는 약간 굉장히 차별적인 어떤 흐름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 말은 우리나라는 집값 비싸요, 집값 또 올랐어요, 뭐 마포에는 매물이 없어요 이런 것들이 다 그냥 약간 좀 그냥 이상한 다른 나라 같으면 뉴스도 안 될 만한 그냥 그런 독특한 현상인 것 같다. 그렇게 풀이하세요, 그럼? 아니 다른 데는 싼 집도 있고 안 움직이는데 굳이 왜 비싼 집들 몇 개 상위 5% 10%가 움직이는 걸 가지고 그게 무슨 다 전부 모든 집이 다 그렇게 됐냐? 누가 뉴스를 쓰고 화제가 되니까 또 뉴스가 나오고 하면서 막 부동산 채널 수십 개 되고 막 부동산 전문가들 유튜브 막 엄청 나고 코리아만의 독특한 이상한 쏠림 현상이. 뭐 한국만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좀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도 사실은 안 오른 집들도 되게 많은데 그러니까 오른 집이 정말 뜨거워요. 저도 분석을 하고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 많이 올랐어요. 오른 집들은. 안 오른 집도 이거 최근 가격이거든요. 별로 안 올랐어요. 안 오른 집도 많거든요. 근데 사실은 기사는 많이 오르고 핫한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왜냐면은 사람들이 그것도 똑같아요. 이것들을 관심이 많고 선호하고 서로 보고 사고 싶었는데 여기 올랐으니까 박탈감도 커지고 이게 문제라는 문제인데 어쨌든 이 성향이 이런 트렌드가 앞으로도 알겠습니다. 쭉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건 무슨 얘기야? 너무 좋은 땅에 아파트 많다는 거? 요거는 그냥 요거 살짝 말씀드리면은 그냥 우리나라는요 진짜 좋은 땅에 아파트가 많아요. 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예를 들면요 여기 여의도잖아요. 예. 여의도는 뭐 이게 지어졌을 당시에 금융의 중심가이자 방송의 중심가. 아무튼 우리나라 서울에서도 굉장히 핵심 땅. 예. 거기에 한강변을 아파트가 쫙 차지하고 있잖아요. 이게 굉장한 거예요. 아니 여기 왜 아파트가 여기는 이 금싸라기 땅들에 왜 아파트가 있는지 여기는 기업 뭐 오피스 뭐 상권 뭐 이런 것들 해야 되는데 여기 제일 좋은 땅을 아파트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무슨 여기 수정 아파트, 공작 아파트, 서울 아파트 다 진짜 좋은 땅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한강변을 이 천만 도시 엄청난 메가시티의 중간에 엄청난 한강이랑 큰 강이 있잖아요. 굉장히 정말 자연적으로도 굉장한 가치가 있는 거기를 아파트가 쫙 차지하잖아요. 그리고 뷰를 딱 보니까 당연히 여기는 정말 좋은 땅에 아파트가 쫙 깔려 있어요. 어느 나라도 세느강 아파트, 세느강 강전에는 다 오피스고 싱가포르 가도 다 오피스고. 그리고 아파트들 주변에 역세권 엄청 많죠. 여기 있죠. 또 요새는 초등 학교들도 품고 있죠. 그 다음에 좀 걸어가면은 뭐 상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정말로 예를 들면은 미국 이런 데랑 집값을 비교하잖아요. 미국은 뭐 더 잘 사는 데인데 집값이 이렇게 싼데 뭐 5만 불이면 뭐 주택을 하나 사는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주택처럼 장 보러 가려면 차 타고 가고 한참 가야 되고 그런데 뭐 여기 오포 기흥 이런 데 많아요. 얼마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집값이 되게 비싼 것들이 땅값이 비싸서 그렇다. 정말 좋은 땅들에 굳이 집을 지어놔서 이게 안 좋다라고 생각할 수도 우리나라 뭐가 서울의 발전에 있어서 안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왜냐면은 토목으로 좀 이렇게 세우려고 했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결과적으로 그런데 어쨌든 간에 어쨌든 집이 있는 건 집이 있는 거고 근데 어쨌든 좋은 땅을 아파트들이 차지하고 있고 그 집들이 비싼 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너무 좋은 곳에 있기 때문에 또 쏠림 현상이 생기는 것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있죠. 그래서 남들은 역세권의 초품화에 직주근접 사는데 나는 저쪽 살면은 초라하니까 내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미국인이 봐도 부러워할 만한 그런 입지 아파트들이 그런 걸 가지고 있다, 자꾸 우리나라는. 그리고 요새로 따지면 그런 걸 가지고 자꾸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뭐 한강뷰 뭐 스카이 라운지 왔어요 이러면서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막 이러면은 부럽잖아요. 예. 그러면서 나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테슬라 주식을 갖고 있는데 나중에 꼭 성공하고 돈 벌면 엔비디아 주식 사야지 이러진 않잖아요. 서열은 없죠. 없죠. 우리나라는 있죠.
뭐 구로 살면은 나 이제 꼭 돈 벌어 잠실로 이사 가야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 중에 하나도 또 좋은 땅들의 아파트가 있으니까 비슷비슷한 컨디션들보다도 그런 그건 이제 역사적인 연원일 텐데 그죠? 좋은 그쵸. 땅의 아파트가 어쩔 수 들어오게 없어요. 된 건 이미 그렇게 된 거는 뭐 바꿀 수 없는 부분이죠. 여의도에 들어올 때도 아무도 안 들어오려고 그래서 개발은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들어오려고 그래서 강제로 꽂았고 그래서 회사를 옮기라고 하면 싫다고 발버둥 치니까 그냥 아파트 지어놓고 한동안은 미분양이었다는 그렇죠. 그럴 수 뭐 있죠. 그렇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쨌든 예. 어쨌든 요런 현상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서 인구를 뛰어넘는 어떤 쏠림 현상 이런 것들을 반드시 감안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인구 얘기로 좀 예, 들어가면은 사실은 인구 얘기로 들어가면은 저는 이거는 굉장히 장기적인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집값 외에 나라 자체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에 아파트 얘기를 먼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약간 네. 순서가 애매할 수도 있는데 요거는 이런 특징이 있는 나라에서 그렇죠. 이 아파트 요 얘기를 한 거는 이것은 기본적으로 뭐 10년, 15년 뭐 이런 게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저는 저출산으로 인해서 집값이 요런 현상을 갖고 있는 수도권이나 서울 메인 지역 집값도 떨어지려면은 정말로 나라 자체가 지방이 소멸되다가 수도권까지 소멸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이제 집값이 폭락을 하든지 서울이나 수도권 주요 지역 집값까지 이렇게 폭락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 요 출산율에 대한 문제는 수도권 집값 차원에서 보면은 약간 나라 전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이분을 좋아하는 이유가 색깔이 별로 없어요. 내릴 땐 내린다고 하고 오를 땐 오른다고 하고 내려야 한다 올라야 한다 이런 거 없습니다. 네. 많은 상승론자들과 더 많은 하락론자들이 이래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어지는 그 논리와 흐름이 중요해서 부동산 시장의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는 본전의 노하우가 궁금하다면 본전의 부동산 데이터 해석법 온라인 강의에서 지금 확인하세요.